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전해드리죠. 전라도 천년여사. 오늘도 임실군천 김철배 학예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철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라도 도시의 흥망사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정읍 이야기 계속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그 우암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다 이야기 좀 하다 말았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읍에서 송시열이 사약을 받았다는 것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왜 그게 정읍이었을까 이런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송시열 선생이 거기를 이제 터를 잡고 거기서 돌아가신 것은 예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그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그 금부도사하고 음,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이 송시열이 만나는 곳, 네. 그곳이 하필 정읍이었죠. 정읍이 거리상으로도 딱 중간쯤 되나요? 그럴 수도 그러- 있겠네요. 제주에서 올라오면.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네. 거기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음, 근데 송시열 선생은 이미 이제 육지로 올라올 때부터 사실은 그 자기를 두둔했던 세력들, 그리고 자기를 처벌해라고 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또 자기를 두둔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중전이 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은 이제 올라오면서 이미 먹는 것을 이제 끊고, 네. 이제 자기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마 그 근방이 이제 그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예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느 싶습니다. 정도 죽음을 좀 예견하고 예. 한 상태에서 예. 이제 사약을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뭐 송시열이 그 유배까지 이제 당하고 모든 권력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예. 근데 숙종은 예. 끝까지 좀 죽여야 될 정도로 그 송시열에 대한 분노가 컸을까요? 아마 그것은 송시열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요. 이제 분노라고 하기는 좀 정치적으로 좀 그렇고, 음, 이것은 왕권 강화 차원에서 숙종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왕권이 예, 위축될 수도 이미 약화될 수 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15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아기를 첫 음, 왕자를 낳았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적 안정을 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이 태자 저기 균을 이제 원자로 책봉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만으로는 2살이고 우리나라에 3살 됐을 때 이미 세자를 책봉을 해버려요. 음, 그리고 이제 세자를 책봉하니까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를 또 중전에 앉혀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일련의 이것이 뭐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남인이나 막 이렇게 해서 하지만 어느 누구 감히 중전을 폐위하자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숙종의 이제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네. 아마 이제 숙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 정치적 논쟁이었던 당쟁을 이제 경신 대추척 할 때는 남인들을 몇 죽였고, 기사왕국 때는 서인들을 몇 죽였고, 또 갑술왕국 때는 또 남인들을 또 네. 일부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 피해 간의 숙청, 균형을 맞추네요. 네.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음. 했던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숙종으로서는 뭐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도 좀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 하여튼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음. 원인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유교 국가에서 신하가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았다. 좀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통 국가에서의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재해가 나고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왕의 부덕의 소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왕이 대부분 지내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왕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사실은 죽음조차도
내가 은혜로 내려주는 거죠. 예, 죽음을 사약을 선택 내린다는 것 예, 자체가. 죽음을 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음, 내가 너의 죽음도 내려주는 개념이에요. 음, 다만 이제 사약을 받을 정도 된다면 굉장히 형이 무겁지요. 이런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 이제 목 졸라 죽이거나 네. 뭐 목을 자른다거나 음, 아니면 뭐 이제 소 몇 마리 놓고 사람을 능지처참. 찢어 네. 죽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저기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약은 보통 이제 관리들하고 당사자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부끄러움을 일단 없앨 수 있을 거고요. 음,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처리할 때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 왕이 내려주는 음. 은전이라고 오히려 예, 네. 예, 다른 그렇게 죽음에 봐야죠. 비해서는 사약을 내린다는 것이 예, 그렇죠. 네. 예, 그 상당히 정치적 거두라든지 뭐 의미가 있는 예. 이런 권력자들에게만 좀 사약이 내려지나 봐요. 그 대부분 좀 이게 막 사약 제조하려면은 이게 그 나라에서 궁실에서 또 그 사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성스럽게 다려야 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신 또 사약 만드는 법은 안 내려와요. 이게 뭘로 그렇습니까? 만들었는지는 또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내용들에 보면은 사약을 여러 컵을 먹고도 살았다는 사람도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사약 네. 먹고 나서도 안 죽으니까 음,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사람도 음, 있고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약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약 아무나 사약을 내리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예. 뭐 어쨌든 송시열이 사약을 받으면서 혹시 뭐 남겼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전해지지 않습니까? 송시열 선생은 사실은 그 여러 편에 이제 그걸 유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소장을 남겼다라고 해서 글 몇 편을 남겨요. 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한 4년인가 아니 4년 하여튼 뭐 그 정도 됐을 때 그 후손이 임금에게 이제 바치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뭐 만동묘를 세우라고 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남겨진 이야기는 없고. 예. 네. 많이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아마 이제 그 실록에는 그런 기사는 있어요. 도사가 이제 사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 꺼리는 날이었는갑죠. 네. 그런데 이제 저기 송시열 선생은 그때 83세 정도 되니까 이게 몸도 병약하고 벌써 이제 몇 끼 굶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꺼리는 날을 피해서 음. 기다렸다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줘라. 음. 예, 그러고 이제 마셨죠. 그러니까 나를 받아서 그것도 나를 정해서 또 사약도 내리는 모양이네요. 아, 그것은 네. 꼭 아닌데 네. 그 이제 그 한 달 중에 한 4일 정도를 꺼리는가 봐요. 네. 우리 그 왜 그 좋은 날 받는다고 할 때 네, 네. 얘기하는 것처럼 좀 약간 꺼리는 날이 딱 음. 당한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6월 3일인가인데 음. 양력으로는 7월 17일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7일, 18일 이런 정도를 조금 약간 꺼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사약을 받았던 인물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제 있습니까? 사약 때문에 사건이 된 것은 우리 패비윤 씨 많이 알려진 패비윤 씨 음. 이제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 씨라든가 이제 경종의 어머니였던 장희빈 음. 희빈 장 씨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뭐 조광조 김효사 때 죽었던 네. 조광조 선생 그다음에 경신년에 죽었던 이제 윤유 선생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사약을 먹어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뭐 사약을 먹고 죽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뭐 희빈 장씨 장희빈 같은 경우에도 사약을 뭐 한 번으로는 안 죽었고 여러 번 먹고 죽었다 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문짝으로 눌러놓고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 그것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희화돼서는 뭐 안 될 음. 거는 같고 네. 예, 하여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데 어쨌든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 사실은 이제 유학의 거두였던 송시열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예. 그런 인물이면서 또 본인이 정작 또 사약을 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네. 인제 그 남인이나 서인의 이 음.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쪼금씩 그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왕의 시선으로 보면 어쨌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 음. 명확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 후기 노론의 거두였던 우암 송시열이 사약을 받았던 사연, 특히 그게 정읍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읍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그런 거 하면 정읍하면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도시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인제 동학 1894년 동학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학 이후에 인제 그 농민들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사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저는 뭐 영학당 사건, 영악당. 예, 네. 영국 선교사하고 동학 농민 그 지도자들하고의 물론 인제 당시 최시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네. 인제 동학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음. 영학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 사람들이 인제 1898년 1899년에 인제 흥덕 군수를 내쫓는, 그리고 인제 거기를 가담해서 두령으로 활동했던 이화삼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이 사람들을 석방시키라고 하면서 다시 인제 봉기를 일으키는, 이것을 인제 역사적 용어로는 기해 농민 반란, 기해 농민 봉기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인제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인제 지금 쪼금씩 나오고 있고요. 음. 영학당 자체에 대한 그 연구도 사실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영악당은 그 예. 발생 지역이 어디예요? 아 여기 전라도입니다. 그거 거기 그것도 전라도? 예예. 네. 그러니까 홍제일기 지난번 부안을서 할 때 홍제일기에는 아예 그냥 영학지 동학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음.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인제 이것을 동학과하고 쪼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영학회, 음. 그다음에 영학당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천교는 또 어떤 거예요? 이건 보천교도 그렇고 증산교도 그렇고 대부분 1901년 전 뭐 이후에 나타나는 신흥 종교 같은 것들인데요. 거기 인제 우리 강증산 강일순, 네. 아마 이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증산교.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그 동학 운동을 같이, 아 같이 예, 했던 같이 분들이세요? 네. 뛰었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강일순 선생 같은 경우는 인제 자기가 옥황상제다. 음. 내가 최재우에게 이런 걸 좀 가르쳤는데 야가 좀 부족해서 내가 직접 왔다.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할 음.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뛰다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겠다 음. 싶어서 아마 인제 뭐 그 천지공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제 본인이 스스로 옥황상제를 칭하면서 인제 음. 나왔던 그런 거고요. 그게 증상교. 예. 네. 근데 증상교가 인제 강일순 선생이 또 갑자기 죽어요. 네. 1911년 정도. 그러니까 이 증상교를 잇는 후계자들 구조 속에서 이제 여러 종파들이 또 나오죠. 네. 뭐 태을교, 흠치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인제 태을교가 나중에 인제 보천교로 되면서 네. 1921년 정도에 인제 거기 지금 정읍 이반면 거기에 음. 지금 큰 중앙 총부를 하나 만들고 그 총부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활동을. 보천교 예. 본부가 정읍에. 예예. 네. 이거 뿌리가 정읍 이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인제 보청기 하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인제 공작이니 이런 데 영화 이런 데 보면 조금씩 나오는 게 많은 자금들이 보청구에서 조금씩 독립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인제 서울에 있는 조계사, 음. 거기에 인제 대웅전이 사실은 보천교 이제 11전이라고 네. 거기에 있던 거거든요. 정면에서 볼 음. 때만 7칸짜리니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것이 인제 서울로 옮겨가죠. 1937년 정도에. 그 보천교가 예. 동학을 좀 이어서 예. 향후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 예.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예.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예. 그런 것 네. 때문에 사실은 인제 당시 인제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인구가 한 1,600만 1,800만 정도 할 때 600만 명이 보천교 교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새가 컸습니까? 굉장히 새가 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이제 일본 강점기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제 유사 종교로 이제 해서 유사 종교 네. 해제령 이런 걸 음. 내면서 193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냥 그런 여건 때문에 아마 이제 보청교 중앙청부 중에 이제 11전이라고 하는 네. 근사한 건물이 이제 팔려 나갔겠지만 하여튼 그 역할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새가 상당히 막강했다는 거고 예. 말씀 들어보면 예. 사실 김구 선생께서도 생전에 이 보청교의 공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언급도 좀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독립자금과 관련된. 예. 네.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자마자 정읍에 빚이 많다라고 했던 것들은 아마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 교인들을 통해서 모금한 자금들 예. 이런 것들이 독립운동 세력에게 좀 넘어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보청교 본부가 정읍에 있다는 소식,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음, 예. 그렇군요. 예. 증상교도 뿌리가 동학에서 시작이 됐고, 약간 좀 변질이 되긴 했네요. 인내천 사상에서 자신이 그렇죠. 예, 옥황성제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네. 한데 아마 그렇게 대신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학 이후에 이제 민중들을 보듬어주고 얘기하는 데가 아마 거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마 조선인, 당시에 조선인이라고 불렀죠.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읍 근대 시기의 정읍은 수탈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네. 정읍까지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교통 요지인 역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었는데 예. 일제 시기의 정읍의 기찻길로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영로를 개설하고 이제 전국으로 팔도로 뻗어나가는 길을 개설하는 것처럼 이제 일본 정부도 일본 강점기대 말하자면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제 잘 수탈하기 위한. 그렇지 네.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기관 산업을 하지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항구하고 한국까지는 이제 배 타고 오지만 육지에서의 운송 수단은 사실은 기차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차를 뚫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 기차가 1899년인가 최초로 들어온 이래 여기 호남선이 1912년에 14년에 이제 완전히 깔리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신태인이나 정읍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남원 쪽으로 해서 가는 전라선은 1931년 이 정도 시작해서 34년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훨씬 더 이쪽 목포하고 저기 그 신우주까지 이어지는 이 선이 아주 거의 뭐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읍에 이제 그렇게 기찻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일제가 호남 곡창지대 예. 여기를 수탈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 그렇죠. 거점 지역이 정읍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기도 하고 뭐 철도가 깔리면 당연히 일본인들도 좀 이주해 왔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를 타고 와서 철도로 이용해서 했을 텐데 사실 일본인의 이주하고 이제 철도하고는 제가 별로 이렇게 연관을 안 시켜봤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이쪽 일본 사람들의 이제 농업 이민이 많았어요. 농업 이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이제 당시 포스터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혼인 신고만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땅을 매우 싼 가격으로 융자를 해주고 땅을 내주고 이런 네.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부부가 이제 조선 땅에 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태어난 아기는 아예 출생지가 여기인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학교도 생길 정도로 이제 농업 이민이 많았죠. 그리고 네. 사실은 화호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여기 이제 삼내 쪽도 그렇고 이제 넓은 토지잖아요. 네. 거기 이제 대장촌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그 대규모의 이제 농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음. 그중에 이제 호소가와도 있고 오오쿠라도 있고 아마 구마모토 뭐 음. 하여튼 뭐 후지 겐타로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농장을 가지고 이쪽을 경영하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구마모토 농장 뭐 이런 것들은 예, 예. 많이 좀 우리가 이야기가 됐고 알려졌습니다만 예. 그 정읍 쪽에서는 신태인의 회오리, 화오리. 화오리, 예. 네, 거기가 이제 주로 농업 이민이 이민자들이 많이 왔던 지역. 거기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이제 농업 이민이 많이 오는데요. 이쪽 그 구마모토 리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한 3,500 정도, 3,500만 정도, 뭐 하여튼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천,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되네. 네. 하여튼 그 중에 1,300만 정도 이게 네. 이제 그 화오리 그 지역이 가장 많은 땅을 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구마모토. 전체 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예, 네. 그 화오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화오리에 이제 그 일본인들도 관리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선인 그 소장농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뭐 보건소도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일본인이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집을 졌냐? 거기에 약간 언덕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해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도 일제 시대 건물들이 이제 온전하게 남아 있는 데가 지금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뒤틀리고 좀 깨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훼손은 됐습니다만 예, 이제 그것도 딜레이죠. 아니 딜레마죠. 그냥 군산처럼 갈 네.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갈 거냐. 음. 아마 군산은 최고 좀 근대 도시를 이제 재생했던 가장 이제 네. 그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그 모범을 계속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딜레마이겠죠. 그러니까 군산 근대화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제 수탈의 예. 역사, 그 잔재들 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존해서 그렇죠. 좀 새로운 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태인에도 그 정도로 좀 많이 남아 있기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거리를 이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다시 이제 거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곳곳에 마을의 복판에 곳곳에 이제 이 건물들이 남아 있고 또 보건진료소 하는 것은 아주 지금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네. 온전하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그걸 그런 어떻게 할 것들도- 거냐 예. 고민이 좀 되는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적고 거리상으로 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수탈을 제대로 하려고 맘먹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수지를 축조해서 거기까지 수로를 논다거나 이런 일들까지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설을 일부 이용 가능한 이제 상태죠. 사실 뭐 동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정읍하면 예, 태인. 예. 네. 근데 거기에서 또 그걸 짓밟고 등장했던 게 일제였고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이 사람들의 소장료를 거의 한 2분의 1 정도 가져가요. 2분의 1이면은 좀 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화호 쪽에서 소작쟁이 같은 것들도 몇 번 일어나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농민운동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네. 그것들은 정읍 지역의 농민운동 세가 좀 세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것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정읍의 역사 좀 살펴봤는데 흥망사 어쨌든 고부나 태인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중심이었고 정읍은 이제 새로 종성된 그런 이제 시가지. 근데 지금은 고부라든지 태인의 역사는 오히려 좀 외면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해요. 네. 재조명의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나저나 정읍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유명한 뭐 알려진 그런 이제 문화들도 있고 한데 쌍화차 거리 있잖아요. 시청 앞에. 예. 혹시 그 유래나 역사도 좀 알고 계세요? 아니 저도 억지로 가서 마셔본 적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니 쌍화차 맛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아 그런데 네. 사실은 쌍화차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이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문헌적으로는 뭐 아직 못 찾았지만 제가 못 찾은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정읍에서 얘기하면서 쌍화차는 사실 그 등장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여러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 이제 정읍에 이제 그 법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공서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던 이제 찻집 다방 네. 이것이 지금의 이제 쌍화차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리로 조성된 건 뭐 그렇게 예, 그 유래를 예. 찾기는 딱히 어려운. 예. 네. 근데 쌍화차 자체는 좀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뭐 자료를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뭐 이런 데에도 나왔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그러니까 있는 것 제가 같고요. 그쪽에 이제 별로 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예. 아니 그때부터 정읍에 차가 유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있다는 이야기도 예. 있더라고요. 차는 그저 녹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역사학자도 잘 모르는 아니 정읍 아니요. 쌍화차 근데 거리. 그렇지는 네. 않고요. 왜냐면은 지금 정읍으로 생각하면 지금 차를 이제 농사 짓는 데가 일부 음. 생겼거든요. 근데 차의 북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의 생산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낮았을 거예요. 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이거 오목대에서도 차나무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 차의 이제 그 생산하는 곳이 이제 올라왔지만 정읍도 얼마 안 됐어요. 그 차 생산하는 데가. 예. 네, 전라도 도시 흥망사 정읍편 살펴봤는데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특히 동학의 도시 정읍, 네, 특히 고부군 자체가 사라지게 됐던 배경이 이 동학의 발생지였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사라졌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새롭게 확인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한번 꼭 고부는 음. 정리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예. 김철배 학교께서 꼭 네, 주도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전라도 도시의 흥망사 중에서 정읍에 얽힌 이야기 그 흥망사 들어봤습니다.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였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